시장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51쪽이에요. 시장가치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구한 것을 시장가치, 마치 완전경쟁 시장에서 정해진 것처럼 시장가치 또는 마켓밸류, 이건 이제 영어로 우리가 할 때는 마켓밸류, 그 미국에서 감정평가사가 구한 그 개념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장가치란 길어요. 시장가치란 길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걸 네 줄을 다 알면 좋지만 이 네 줄에는 5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요령 알려드리면 일단 시험지로 2줄이면 무조건 틀려. 시험지로 한 줄 나올 가능성은 없고 시장가치를 가르칠 때 2줄 나오면 틀리고 무조건 시장가치를 설명할 때는 3줄 이상 해야 돼. 왜? 기니까. 그리고 이건 법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시장가치를 설명하는 말이 시험지에 나왔을 때 시험지에 2줄이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시험지에 2줄로 진짜 많이 등장해. 시험지에 2줄은 무조건 다 틀리다. 적어도 3줄 이상 돼야 된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야 돼. 첫 번째는 대상 물건의 시장성이 들어가야 돼. 통상적인 시장이라 해야 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가 되는 것인데 이게 출품기간의 합리성이에요. 그리고 당사자의 정통성,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래, 이렇게 5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가치의 조건에는 대상 물건의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이 대상 물건의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성이 없는 교회나 학교나 사찰은 교회, 학교, 사찰, 그리고 공공청사, 시청 같은 것, 이런 거는 시장가치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통상적인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현실적인 시장이 아니고 이론적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이 참여하는 시장, 그게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좀 현실화시킨 거죠. 완전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론적인 시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이론적인 합리적이라는 말의 의미와 현실적인 합리적이라는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현실화시킨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리적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참 합리적이야 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합리적이란 말은 언제나 절대 그러한 판단은 항상 옳고 절대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데, 우리 현실에서 합리적이란 말은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 사람 참 합리적이야 그러면 남도 배려할 줄 알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좀 손해도 볼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유사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이런 시장, 그게 현실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막 뭐라고 후배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데 한참 다 들어보면 요점은 딱 간단해.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눈에 이뻐야 된다는 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니야. 많은 후배들과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봐도 여자분들은 되게 조건이 까다로워. 기분이 나쁜 그런 조건도 참 많아. 막 이렇게 잘생겨야 되고 키는 커야 되고 마음은 넓어야 되고 막 등등등 이렇게 기분 나쁜 조건들이 되게 많아. 유머가 있어야 되고 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뚝 얘기하면서 또 잘생겨야 되고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제 막 반발이 생겨. 얘기 듣다 보면 반발이 생겨서 그런 사람이 왜 너한테 가냐 이렇게 막 그죠? 거의 신 같은 사람을 요구하는 거. 그런데 나중에 그 결혼할 때 이제 그 초대받아서 결혼식장에 딱 가보면 막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 보면 전혀 아닌 사람하고 그가 말했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요. 근데 결혼식 당일날 물어볼 수는 없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원래 그런 사람 원했지. 그런데 겪어보고 지내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같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같아.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완화시킨 표현이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현실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출품 기간에 여기 충분한 기간이란 긴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노출 시간이 부동산이 시장에 나와 있는 노출 시간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시장 가치 형성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길면 또 너무 짧으면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짧으면 급매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너무 길어도 시장에서 물건이 나와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가치가. 그래서 너무 길어도 너무 짧아도 안 된다. 또 거래의 자연성, 자발적인 거래라 해야 돼. 자연스러운 거래라 해야지 강요가 된 거래는 안 된다 그런 거죠. 또 당사이자의 정통성이란 말은 그게 5억짜리면 5억인지 알고 팔아야지 5억짜리인 걸 모르고 3억에 팔았다. 5억짜리인 걸 모르고 4억에 팔았다. 이거는 잘 모르고 거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대통출거당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게 여기 속에 다 담아져 있어야 돼요. 대통출거당 5가지 조건이 담아져 있어야 되다 보니 길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요령은 2줄이면 틀려. 길어야 돼. 3줄은 돼야 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시장가치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교회, 학교, 사찰,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시장가치가 될 수 없으니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통해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칙은 시장가치로 구한다. 그리고 우리 교재로 가셔서 보시면 551쪽에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551쪽입니다. 아래쪽에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통해 구할 수도 있다. 원칙은 시장가치다. 그러나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통해 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나머지 넘어가고 551쪽에 기본소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책 551쪽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한 겁니다. 프린트에는 제가 넣어놨고요. 어떤 것들은 모두 공인된 것들은 제가 만든 자료라도 넣어놓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기본소에 제가 설명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에 어떤 건 넣어놓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건데 여러분은 이 장 전체의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요. 잘 보세요. 이 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있고 이 부동산 가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성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발생 요인은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치의 원칙 13가지가 작용합니다. 이게 인풋, 이게 아웃풋, 하나의 프로세스로 부동산 가치가 작용한다. 가치가 정해지는 원칙. 제원칙의 제는 여러 가지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발생 요인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할 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요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가 정해져요. 근데 이 가치는 다시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기에 가치의 이중성이 작용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치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걸 가치의 이중성이라 한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은 아까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이전성 이렇게 효상유의 네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어느 하나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상호 결합으로 가치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하나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상호 결합으로 가치가 발생한다. 효용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 유효 수요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치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뭔데? 일반적 요인, 일반 요인, 적자 붙이는 습관이 일본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반 요인 혹은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적 요인 혹은 개별 요인. 그러니까 일지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적 요인은 지역 분석, 지역적 요인을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는 건 개별 분석. 앞으로 가치 형성의 지역적 요인을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이라 할 거예요. 가치 형성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는 걸 개별적 분석이라 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에는 일지계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십시오. 일지계는 효상유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효상유의는 수요 공급을 통해 가치를 결정합니다. 가치는 다시
수요 공급을 통해서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걸 가치의 이중성이라 합니다. 이 효상 요인은 일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가치의 원칙 13가지가 작용합니다. 이런 흐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답을 찾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549페이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549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보면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1번의 효용.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맞죠? 2번의 상대적 효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3번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4번의 양도 가능성을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죠. 5번째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게 정답입니다. 574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 책 순서를 좀 바꿔서 뒤에 표를 먼저 볼 겁니다. 574로 가시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들어가기 전에 관계를 먼저 잡고 들어가기 위해서 574페이지에 가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 분석이 있고 개별 분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라 했죠. 이는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지계 중에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죠. 그리고 개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예요. 순서가. 선행 분석. 얘는 나중이에요. 후행 분석. 지역 분석은 분석의 내용이 아까 가치 형성의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 강남에 속해 있는 이 학원 건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강남구 전체를 분석하는 건 지역 분석이고 우리 학원 건물을 분석하는 건 개별 분석이고 따라서 분석의 범위가 강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 지역 전체적이고 광역적이고 거시적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은. 근데 우리 학원 건물 자체를 분석하는 대상 부동산 얘는 부분적이고 구체적이고 미시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상 지역 전체를 분석하느냐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느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다음 분석의 방법입니다. 분석의 방법은 지역 분석은 전반적 분석, 개별 분석은 개별적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 전반적 분석, 개별 분석, 개별적 분석. 분석의 기준입니다.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그럼 표준적 이용이 뭔데요? 평균적 이용. 그 지역의 평균적 이용, 다른 말로 일반적 이용. 질문 드려볼게요. 강남역 주변으로 강남역 주변 일대 반경 1km를 강남역을 중심으로 1km를 쭉 둘러서 돌리면 대부분 용도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상업용이 제일 많죠? 그러면 7, 80%가 상업용이다. 그런 7, 80%의 이용, 그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 그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 그 지역의 대부분의 이용을 표준적 이용이라 그래요. 그럼 지역 분석을 해보면 표준적 이용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지역 분석 그렇게 했다고 뭐 흰 가운 입고 연구실에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전문가가 돌아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지역 분석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건 그냥 헤맨다 그래. 전문가가 돌아다니는 건 지역 분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나중에 여러분 자격증 따시고 다니시면 여러분 지역 분석이 되는 거지. 똑같은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지역 분석 표준적이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은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대상 부동산도 그렇게 이용되고 있으면 최유효 이용이라 그래요. 최고 추선의 이용.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도 그 주변과 어울리는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최고 추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이란 말은 좀 이따가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관련, 얘는 가격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전반적 얼마에서 얼마. 그 얼마에서 얼마가 나오면 개별 분석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구체적인 가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은 가격 원칙, 무슨 원칙과 관련이 있냐면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가격지 원칙에서 할 거예요. 순서상. 그리고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가 뒤에서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기억은 하셔야 돼요. 기억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지역 분석 지읒자잖아. 그지? 그러면 적합의 원칙도 지읒자지. 개별 분석은 기억자잖아요. 균형의 원칙도 기억자지. 그럼 지읒자. 균형 지읒자, 기억자. 기억은 항상 지역 분석 지읒자, 개별 분석 기억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딱 구분하시면 내용도 파악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역 분석이잖아. 전체적 나오면 지읒자네. 전반적 지읒자네. 지역 분석이요. 개별적 분석, 구체적 분석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개별 분석이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페이지 앞쪽으로 돌려서 563으로 가요. 우리는 나중에 정리도 좀 전에 봤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표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작도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를 알고 시작하면 편해요. 그래서 살짝 교재의 순서를 뒤쪽을 먼저 잡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갑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 분석의 대상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보시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선이해를 먼저 해본 거예요.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갈게요.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 가면 이게 대상 부동산이에요. 이렇게 대상 부동산. 그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인근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이런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그래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을 동일수우권이라 그래요. 동일수우권은 동일한 시장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본식 표현인데 의미는 동일한 시장 지역, 같은 시장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의 대상 세 가지. 뭐예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우권. 근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반드시 인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지리적 인접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대체성은 있어야 돼요. 대체성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동일수우권은 인근과 유사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서 안 그려서 그렇지 비유사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비유사 지역도 있을 수 있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을 동일수우권이라 한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몇 번 사용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인근 지역부터 해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그럼 대상 부동산을 갑돌이라고 해봐요. 대상 부동산을 갑돌이라고 한다면 인근 지역은 갑돌이네 집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한 요게 갑돌이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치면 요게 갑돌이네 집이라고. 요게 갑돌이 형제고. 이건 갑돌이 친척들. 친인척들. 친사촌, 외종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갑돌이네 집안이고. 따라서 갑돌이네 집안을 살펴봐야 돼 먼저. 그래야 뼈대 있는 집안 이게 나온다고. 그게 표준적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고 특징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갑돌이네 집은 갑돌이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죠. 인근 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있고 동일한 가격 수준을 갖습니다. 수준이 같아요. 아울러 인근 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용도 면에서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가져요. 그래서 갑돌이 형제는 갑돌이하고 유사점들이 되게 많아요. 성격상 비슷한 점도 많고 유사한 점도 많아요. 물론 다른 점도 있죠. 그래서 용도와 기능 면에서만 동질적이다. 그리고 인근 지역은 변해요.
인근 지역은 변한다. 그럴 때 인근 지역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명 현상으로 변하는 것을 인근 지역의 연수 사이클 혹은 수명 현상, 인근 지역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건물의 일생을 얘기했죠. 건물의 일생은 전, 신, 안, 노, 폐 이런 순서를 거쳐죠. 그런데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은 어떤 순서를 거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수명이에요. 그럴 때 약 100년 정도 수명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인근 지역이 성장기인데요. 성장기 때는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가요. 지역이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아주 커요. 그러다 보니 이때는 투기가 많이 개져야 돼요. 그럼 이 내용의 정리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성장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성숙기는 가격 수준이 최고예요. 가격 수준이 최고이고 특징만 살려서 그린 거예요. 가격 수준이 최고. 얘는 상승률이 최고, 얘는 수준이 최고고. 쇠퇴기는 가장 장기, 기간이 길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 이때 지었던 건물들이 이때는 낡아지기 시작해요. 과도기에 해당되는 천이기는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해요.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의 유입으로 인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락해요. 마지막 악화기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슬럼화 직전 단계예요. 이때 재개발이 시작돼요. 이때 재개발하면 성장기가 도래요. 이때 재개발이 시작되지만 이때 재개발하지 않게 되면 천이기에 재개발이 활발해요. 이때 재개발하면 성장기가 도래요. 이때 재개발의 마지막 시기예요. 그래서 성장기가 올 수 있어요. 그 관계를 이렇게 해봐요. 우리는 앞으로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의 순서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성쇠천악이에요. 그런데 성이 두 개인데 성장을 먼저 하고 성숙하는 게 정상이죠. 아이가 성장해서 나중에 엄마 수고했어요. 이렇게 이제 성숙하고 그런 게 정상이지. 아이가 낳자마자 일단 성숙해서 엄마 수고했어요 하고 시작하면 되게 이상하죠. 성장, 성숙, 그리고 쇠퇴기를 접어서 과도기, 천이기, 악화기, 성성쇠천악입니다. 성장기 특징은 연도 위지 않아도 돼요. 이제 지역이 막 자리 잡고 급변하는 시기, 땅값 상승, 가격 상승 아주 높고요. 그래서 투기가 개재되며 들어오는 입주민들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동인구는 많아요. 입지 경쟁이 치열한 시기예요. 성숙기는요, 지역의 기능이 최고예요. 그래서 가격도 최고고요. 가격이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입주민들은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최고. 얘는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 얘는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 유동인구는 적고요. 입지 경쟁도 안정돼요. 투기는 이때보단 적어요. 쇠퇴기는 가장 장기고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때 건물 지었던 게 이때 경제적 내용수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기. 그러다 보니 중고부동산이 거래의 주가 되기 시작해요. 중고부동산이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유지비, 관리비가 급격히 증가하고요. 하향료가 시작돼요. 하향료가 시작. 재개발도 이때 시작돼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수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득이 낮은 계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향료가 시작. 그리고 재개발도 이때 시작돼요. 이때 재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기가 도래요. 이때 재개발하지 않게 하면 과도기인 천이기로 들어가요. 입주민들은 저소득층이 활발하게 유입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향료가 활발해요. 그로 인해 가벼운 지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재개발도 활발해요. 이때 재개발하잖아요. 성장기가 도래요. 재개발로 성장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악화기는요, 슬럼화 직전 단계예요. 그리고 가격 하락 최저 수준이에요. 가격 수준 최저 수준. 재개발의 마지막 시기예요. 이때도 재개발하지 않게 되면 슬럼화 되어지고 만약에 이때 재개발하면 다시 성장기가 도래해요. 그러다 보니 성장기는 이렇게 재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성장기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상향여가가 나타나요. 상향여가 활발. 재개발에 의한 성장기가 오면 상향여가 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기는 신개발에 의해서 막 출발하는 이제 시작하는 신개발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재개발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성장기는 신개발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재개발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떤 지역이 처음 출발하면 신개발이지만 그 지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흐름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면 재개발에 의해서 성장기가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은 전체 수명을 성성설천학.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나라는 여기까지 가지 않고 보통 쇠퇴기나 천이기 때 늦어도 천이기 때 재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다음 유사지역.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아요.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에요. 그림 또 보여드린다고 했죠? 이 그림에서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인근 지역이고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은 유사지역이에요. 갑돌이의 친인척들, 갑돌이 바운드리 내에 있는 친인척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적이에요. 얘와 용도와 기능 면에서 동질적이에요. 그리고 양지역의 부동산은 얘와 얘는 서로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사례를 선택할 때 여기서 대상부동산 평가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선택하기가 곤란하면 여기나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다. 사례는 동일수우권 범위 내에서 선택해야 돼요. 동일수우권을 벗어나 버리면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선택하면 안 돼요. 그다음 동일수우권이에요. 동일수우권은 동일한 시장 지역인데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즉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 사례 선택의 최원방권을 동일수우권이라 그래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선택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수우권 범위 안에서 선택해야 된다. 동일수우권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을 동일수우권이라 한다. 이럴 때 이 동일수우권의 범위를 정해봐요. 이제 동일수우권의 범위로 가볼게요. 자, 동일수우권과 관련해서 동일수우권의 범위를 보면 주거지라고 해봐요. 주거지의 동일수우권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자, 주거지의 동일수우권입니다.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의 범위예요. 보통 1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의 범위와 일치한다. 그게 주거지의 동일수우권이다. 다만 지역적인 선호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에 따라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 상업지역. 상업지는 상업 배후지를 기초로 상업 수익에 관한 대체성을 갖는 지역의 범위, 이건 한마디로 수익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예요. 수익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를 동일수우권의 범위로 본다. 공업지는요,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의 효율성과 판매 비용의 경제성이 대체성을 갖는 지역의 범위, 한마디로 비용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다. 주거지는 통근 가능한 지역의 범위, 상업지는 수익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 공업지는 비용이 비슷한 지역의 범위입니다. 이행지. 이행지는 일반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의 종별 동일수우권과 일치하는데요. 원칙이 이행 후 종별에 따라서 동일수우권을 판정합니다. 이행 후. 그리고 후가 중요합니다. 후보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의 종별 동일수우권과 일치하는데 전환 후, 후가 중요합니다. 전환 후, 이행 후, 전환 후 종별 동일수우권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행과 전환이 아주 천천히 이루어졌을 경우, 이행 또는 전환이 아주 완만할 경우, 그럴 때는 이행 전, 전환 전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 전, 전환 전이 중요하다. 이행과 전환이 천천히 이룰 때는 이행 전, 전환 전을 고려해야 된다. 뭘 의미하는지 오랜만에 우리 토지 분류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토지를 분류하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택지지역의 경우는 주상공이니까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의 경우는 전답과수원이기 때문에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임지지역은 용재림지역과 신탄임지역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분류를 넘어가는 것, 이런 식으로 임지에서 농지로, 농지에서 택지로 대분류 넘어가는 것, 이게 전환이죠. 예. 우리 이 후보지를 이야기할 때 전환의 경우는 이들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로 이 방향이겠죠. 자, 이 방향으로 대분류 넘어가는 게 전환이고 소분류 넘어가는 건
이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건 이행이죠. 그럼 이행 중에 있는 땅은 이행지죠. 이행지의 동일수급권은 이행 후를 원칙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행 중에 있을 때는 상업지의 동일수급권을 따라 파악합니다. 우리 전환의 경우 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땅이 농지지역의 전이었는데 택지지역의 주택지로 이렇게 전환 중에 있다면 후보지니까 전환 중에 있는 땅은 전환 후인 주택지의 동일수급권을 따라 파악한다 그 말입니다. 후보지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이행과 전환이 아주 천천히 이루어졌을 때는 원래 걸 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행이 천천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상업지가 아닌 주택지의 동일수급권을 따라 파악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원래 전환 중에 있을 때는 전환 후인 주택지의 동일수급권을 따라 파악하는 게 맞지만 이와 같은 전환이 천천히 이루어질 경우는 원래 걸 따진다. 다만 농지의 경우는 동일수급권을 파악할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싸잡아 농지의 동일수급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환이 천천히 그냥 이루어질 때는 원래대로 농지의 동일수급권을 따라서 파악한다. 다시 한번 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원칙은 이행 또는 전환 후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이행과 전환이 천천히 이루어질 때는 즉 성숙도가 낮을 때는 이행 전, 전환 전 걸 고려한다. 그 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577쪽에 부동산 가격 원칙, 가치의 제원칙입니다. 가치의 제원칙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우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최유형의 원칙을 한가운데로 두고 가장 중심에 중추 원칙이 최유형의 원칙이니까 이놈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간의 원칙 두 개로서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은 여러분 시간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최유형과 관련된 시간의 원칙입니다. 최유형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내부의 원칙에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수익 배분 그리고 수익 재정 체감의 원칙 이 네 가지는 최유형의 내부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내부는 부동산 자체와 관련이 있는 원칙입니다. 반면에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경쟁의 원칙 세 가지는 최유형과 관련은 이렇게 외부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외부의 원칙은 주위 환경과 관련이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관련이 먼 원칙으로서 대체의 원칙과 최유형과 관련이 좀 먼 원칙으로서 관련이 있으나 좀 떨어져 있는 관련이 먼 원칙으로 대체의 원칙과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으며 대체의 원칙과 기회비용의 원칙은 밀접히 관련이 있되 최유형의 원칙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3가지 가치 원칙이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최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직간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외우시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관련이 있다는 걸. 그러면 먼저 시간의 원칙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과 관련이 있는 원칙 첫 번째는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은 변화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부동산 가치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의 상호 인과관계적인 결합과 변동의 과정에서 형성된다. 부동산 가치는 변한다 라는 원칙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되고 이렇게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됩니다. 13가지 가치 원칙은 시험에 하나씩 해서 다 두루두루 나왔습니다만 왜 그래도 더 많이 나온 게 있고 조금 덜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별표 치라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왜? 기본 과정은 우리가 전 과정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최소한의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는 배경 쌓는 거고 이론 공부할 때 기본 과정만큼도 안 하고 시험장에 갈 수는 없는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별표여서 별표란 말을 안 하는데 굳이 이 내에서 좀 더 잘 나오는 7개를 추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추려드리지 않는 나머지는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빈도가 좀 낮은 거야. 빈도가 좀 높은 거를 7개를 추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상대적으로 답을 잘 찍는데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7개를 추려드릴 텐데 그 7개를 추릴 때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으니까 그냥 뭐 추릴 거예요. 이걸 추릴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별표라고 말할게요. 그냥 아셨죠? 왜 딴 데는 별표 안 해주나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말하기가 그냥 뭐하니까 별표 그렇게 할 테니까 자 얘는 별표야. 7개를 칠 거라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별표 한 것만 하면 되나요? 그런 말은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공부할 때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다 나왔다 시험에. 다 13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시험에 더 잘 나온 게 있다. 그게 7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긴 별표. 자,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을 예상의 원칙, 기대의 원칙이라 하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해당 부동산의 장래 이런 거 동그라미 하셔야 돼. 장래의 수익성이나 쾌적성에 대한 예측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거예요. 장래, 미래의 수익. 요건 별표 아니에요. 그 다음 내부의 원칙. 내부의 원칙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 감정평가론에서 내부의 뜻이 뭐냐. 내부가 부동산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내부란 부동산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부동산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내부예요. 그럼 부동산 자체와 관련이 있는 원칙으로서 대표 원칙이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별표. 균형의 원칙을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균형의 원칙에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감가를 행한데 그때 기능적 감가를 행해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을 때 기능적 감가예요. 그럼 균형의 원칙은 뭐냐? 내부 구성 요소의 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내부 구성 요소는 뭐냐? 건물의 내적 조화 균형,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토지 이용 상태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서 내부 구성 요소라 함은 그중에 건물의 내적 조화 균형의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대. 그럼 내부 구성 요소가 이렇게 건물의 내적 조화 균형이 깨진 거죠.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10층짜리 상업용 빌딩인데 지하 주차장이 1층으로 한 층으로 돼 있대. 균형의 원칙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전부 다 기능적 감가야. 상업용 10층짜리 건물이면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지하 주차장 2층은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나오면 고객용까지 하면 지하 3층은 돼야 되죠. 그런데 지하 1층 하나밖에 달랑 없어서 총 쓸 수 있는 게 10대래. 그러면 한 개 층에 한 대 세우는데 너무 적잖아.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균형의 원칙이 깨지는 거지. 따라서 균형의 원칙. 아예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것도 있어. 종로 같은 데 가면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지하 주차장이 아예 지하 주차장 기능을 못해서 거기다 창고처럼 써가지고 물건 놔두는 그런 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건 다 전부 다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지. 기능적 감가. 별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은 공헌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균형의 원칙에 앞서는 원칙인데 역시 별표로 치고 시작합니다. 별표. 여러분 5층짜리 건물인데 아까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대 참. 그런데 1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놨대. 그랬더니 가격이 2억 올라간대. 이럴 때 기여의 원칙이 작용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가치의 공헌도, 다른 말로 기여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추가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1억을 들여서 추가로 놨는데 가치가 2억 올라갔다면 추가 투자하는 게 낫죠. 그러면 균형의 원칙에 맞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기여의 원칙이 작용함에 따라 추가 투자를 했더니 균형의 원칙에 맞더라. 따라서 기여의 원칙. 둘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요거는 건물의 고층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건물의 층수를 높여감에 따라서 비용 대비 수익이 처음에는 증가하다 점차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는 수학 체감의 법칙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조금 중요했는데 지금은 아예 중요도가 엄청 반감됐어요. 왜? 이게 균형의 원칙 속에 대부분 다 흡수돼 가지고 중요도가 반감돼서 그냥 제목 정도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그 다음 별표 아니에요. 제가 별표로 하라는 말 안 하면 다 안 하는 거예요.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잉여 생산성의 원칙. 당연히 별표입니다. 중요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산물을 만들어요. 이때 생산물 만들 때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과 토지 얘네들을 투입해서 생산물을 만든다. 그런데 이 생산물 만들어서 팔면 수익이 생겨요. 이 수익을 분배를 해야 될 텐데 노동한테는 임금으로 분배했고 자본에게는 이자로 토지에게는 지대로 분배를 해요. 근데 분배 시 노동과 자본은 움직일 수 있는 요소예요. 가변 요소라고 해요.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 요소예요. 고정 요소라고 해요. 왜? 부동성 때문에. 가변 요소인 노동과 자본에게 임금과 이자로 먼저 분배를 해. 그럼 수익이 100원이라네요. 100원의 수익을 임금으로 30원, 이자로 40원 분배하고 나면
나머지가 30원이죠. 그 나머지가 지대로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자녀, 잉여가 어째서 토지는 나중에 분배하느냐? 토지는 고정요소니까. 이런 논리를 그대로 하는 게 토지자녀법이에요. 토지자녀법이 뭔지는 이제 심화를 가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가볍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전체 순수익이 얼마냐면 1억 원이래. 전체 순수익이. 그런데 건물에게 귀속되어주는 수익이 얼마냐면 4천만 원이래. 건물에게 귀속되어주는 수익이 4천만 원이래. 그래서 건물의 순수익을 여기서 빼요. 건물의 순수익 4천만 원을 빼잔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토지의 순수익이죠. 따라서 나머지가 토지의 순수익인데 그 토지의 순수익이 얼마냐? 6천만 원이래. 이렇게 해서 토지의 순수익을 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자녀법이라고 해요. 토지자녀법 이래요. 근데 건물자녀법이란 것도 있어요. 전체 순수익에서 토지 순수익을 빼고 나면 건물의 순수익이 남는다. 그걸 건물자녀법. 그래서 토지자녀법이 있고 건물자녀법도 있고 이 둘을 보완한 부동산 자녀법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자녀법이라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도 강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거 많이 싫어하세요. 어려운 거 많이 싫어할 뿐 아니라 그 빈도가 낮은데 출제 빈도가 낮은데 어려운 거 이거 하면 막 엄청 막 화내시고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뭐 학문하려고 그러냐 막 뭐라고 하시니까 요즘에는 빈도가 낮은 이런 것들은 안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했어. 옛날에는 감정평가론에 빈도가 심지어 10문제 나올 적도 있었거든. 했는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자녀법 이렇게 말했다고. 자녀법. 그랬더니 그 어떤 분이 썼다고. 자녀법 이렇게 자녀법.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아들 낳는 법이에요, 딸 낳는 법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분이 저는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분은 전혀 농담 안 하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말해서 한동안 잔여법 이렇게 한 2년 동안 강의 그렇게 했나? 사람들이 발음이 왜 그러냐고 저더러 이상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여하튼 중요한 건 그중에 토지자녀법이란 이 용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원리가 그렇잖아요. 얘네들한테 가고 남은 게 얘한테 간다. 원리 똑같죠? 건물에게 가고 남은 게 토지에게 간다. 그 원리잖아요. 그래서 토지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수익배분의 원칙 별표. 외부의 원칙으로 가요. 외부는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외부는 주위 환경, 외부 환경을 가리켜요. 주위 환경, 외부 환경, 인근 환경. 앞으로 외부는 주위 환경, 외부 환경, 인근 환경을 가리키는 거다. 대표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별표. 적합의 원칙 별표. 적합의 원칙에 맞으면 좋은데 맞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를 행해요. 경제적 감가. 그리고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어울려야 돼요. 주위 환경과. 그게 적합의 원칙에 맞는 거고 대상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면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경제적 감가. 그럼 주택이 시장 안에 있으면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죠. 주택가에 있으면 3억. 그런데 시장 안에 있는 주택은 2억이래.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은 거죠. 적합의 원칙과 같이 알아둬야 될 게 외부성의 원칙이에요. 이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외부 효과 기억하시죠? 이거는 주위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둘 다 주위 환경을 강조한다는 점은 공통점, 차이점은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 요러면 적합, 주위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러면 외부성. 얘는 별표 아닙니다. 그 다음은 경쟁의 원칙. 경쟁의 원칙은 초과연이 발생하면 기업이 들어와요. 기업이 들어오면 공급이 늘어요. 기업이 들어오고 공급이 는다는 말이 경쟁이 나타나는 뜻이에요. 그로 인해 가격은 떨어지고 초과연이 사라진다는 원칙, 경쟁의 원칙. 그 다음 기타의 원칙. 기타의 원칙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진다. 3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수요 공급의 원칙.
부동산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냥 보시고 대체의 원칙 여기다 별표. 대체의 원칙 별표. 얘도 3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가 가능한 다른 부동산이나 재화의 가격과 상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갤럭시 시리즈 핸드폰은 당연히 갤럭시 이번에 나오는 게 뭐예요? 21이에요? 그러면 걔가 나왔는데 이것의 가격은 틀림없이 아이폰을 염두에 둔단 말이죠. 아이폰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얘를 200만 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이폰 가격이 150만 원인데 얘를 500만 원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부동산은 대체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 이게 대체 원칙. 그다음 기회비용의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은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그 투자 대상의 기회비용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원칙이에요. 우리 기회비용 앞에서 투자론에서도 기회비용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실제로 지불한 비용은 아니고 계산된 비용이고 인식된 비용인데 우리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 관계를 이야기해 보자고요. 선택 관계가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할까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A를 선택했다. A를 선택했다 합시다. 그럼 나머지 포기한 거죠. A를 선택한 결과로 얻어지는 건 10만 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B는 12만 원, C는 7만 원, D는 5만 원이었다. 그러면 A를 선택했을 경우 A 선택의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 최고, 따라서 B 12만 원이 그 선택의 기회비용이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A를 선택했을 때 A 부동산의 가치는 포기한 B로 평가돼야 된다. 따라서 A 부동산 가치는 적어도 12만 원 이상은 된다. 이렇게 평가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회비용의 원칙이에요. 어떤 걸 선택함에 따라 포기한 것의 가치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를 선택했으니 A 부동산의 가치는 적어도 12만 원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기회비용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최유용의 원칙의 별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별표. 그럼 별표가 몇 개인가 세봐요. 7개 맞아요? 6개예요? 7개 맞아요? 네, 저는 7개를 얘기했는데 최유용의 원칙까지. 최유용의 원칙은 최고초순의 이용이에요. 자, 그러면 최유용의 뜻을 봅시다. 뜻은 뭐냐?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 자,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이에요. 강남역 사거리에 1000평의 땅이 있으면 뭐 할래?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용으로 이용하실래요? 상업용? 저도 상업용. 이렇게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 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갑돌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갑돌아, 너 강남역 사거리에 1000평의 땅이 있으면 뭐 할래? 그랬더니 갑돌이가 상추 심을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갑돌이는 우리가 이 범상치 않은 갑돌이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갑돌이와 같은 사람을 일상적인 말로 하면 또라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을 밑으로 이탈한 사람 또는 밑으로만 아니에요. 위로 이탈한 사람도 있어요. 위로 이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전문가나 식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도 여기에 속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을 싸잡아서 특정인이라고 말해요. 교과서에서는. 그 특정인에 의한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하는 사람. 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합리적 이용이 맞나? 합법적 이용이 맞나? 그리고 그렇게 이용하는 게 최고초순의 이용이 맞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가장 중추적인 원칙이에요. 이 이야기는 세 번째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치추계의 전제가 되는 원칙인데요. 최유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거기다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건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한지, 합리적인지, 합법적인지, 그리고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 물리적 채택 가능성, 네 가지입니다. 합리적 이용, 합법적 이용, 최고의 수익성, 이렇게 네 가지를 다 기준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울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최유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평가합니다. 그럼 1번과 3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인데 이 빌딩이 상업용 빌딩이고 5층이야.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이것을 평가하기를 얼마로 평가했다? 5억 원으로 평가했대. 5억 원 이렇게 평가했대. 아니 6억 원으로 평가했다 합시다. 6억 원 이렇게 평가했다. 그냥 자, 평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 이거와 똑같은 거 5층이야. 5층. 근데 얘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 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그럼 이걸 기준으로 때 이게 최유용인 셈이에요. 그걸 평가를 누가 했는데 얼마로 평가했냐면 5억으로 평가했어. 그걸 모르고 감정평가사 갑돌이가 이렇게 평가했네. 그래서 감정평가사 갑돌이한테 이렇게 여러분이 가서 물었어요. 감정평가사 갑돌이한테 전문가님,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 건물은 5억으로 지금 평가돼 있던데 얘는 어째서 6억 원인가요? 갑돌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5층까지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6억이에요. 에라 이 새끼야. 너같이 평가하면 나도 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그렇게 평가 안 하고 얘가 얼마냐 평가하기 전에 먼저 최유용을 전제로 해. 최유용을 전제로 해서 최유 상태를 가정해서 얘를 먼저 평가해. 그러니까 5억이래. 평가가 됐죠. 그러면 얘는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무슨 감가죠? 무슨 원칙에 맞지 않죠?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무슨 감가를 행해야죠? 기능적 감가를 행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기능적 감가를 행해. 그래서 1억만큼을 빼. 요건 기능적 감가래. 빼서 얼마로 평가한다? 4억 이렇게. 이렇게 평가해요. 1억만큼을 빼서.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만큼은 최유용을 전제로 평가해. 최유용을 전제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가치추계의 전제가 되는 원칙이란 말은 감정평가할 때만큼은 언제나 최유용을 전제로서 평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 꼭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개 부분을 표시를 해드린 거죠. 그 다음 이제 감정평가의 3방식 6방법 감정평가의 방식으로 건너가는데 우리 감정평가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잘 잡고 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책 598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 감정평가의 교재로는 시작은 어디 부분이냐면 596쪽이에요. 596점 펴보실래요? 감정평가의 방식. 이 파트에서 출제가 감정평가 파트에서 방식 부분에서 보통 문제가 한 3문제가량 출제가 되고 많이일 땐 4문제인데 이번에 얼마 전에는 시험에 5문제가 여기서 출제됐어요. 그런데 그냥 다 집어넣다 보니까 감정평가 방식이라 한 거고 개요 같은 걸 빼내면 이 비중이 줄어서 3문제 내지 4문제가 돼요. 근데 집어넣다 보니까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왔어요. 자, 그 부분은 우리 쉬었다가 596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시죠.